안녕하세요. 평생 가족의 사랑을 고파하며 살았던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혼자 소주 한잔 하면서 TV를 보는데 9남매를 둔 대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누군가는 저렇게 많은 가족을 갖고 살기도 하는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에 제 인생 이야기나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천의 고아였습니다. 어느 겨울 깐난쟁이인 제가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는데 그 때문인지 저는 아직도 유독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고는 하죠. 그리고 고아원에 걷어진 지 4년 뒤 저는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네 이름은 호성이야. 이호성. 내가 엄마고 이 아저씨가 아빠야. 그리고 여기 이 아기는 호성이 너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고 우리 잘 지내보자. 알았지?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지만 탄탄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인자한 주부셨죠. 후에 이런 유복한 집안에서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입양했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호성이라는 아들이 저를 입양하기 1년 전 사고로 죽었다더군요. 하지만 부모님께선 최대한 저를 친자식처럼 대하려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가끔 묘하게 느껴지는 제 존재에 대한 위화감이 있었죠. 저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 의젓한 호성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호성이가 되면 언젠가 진짜로 부모님의 친자식이 될 것 같았거든요. 우리 호성이는 어쩜 이렇게 의젓하고 똑똑할까? 넌 이 엄마 아빠의 자랑이야, 자랑. 이해지. 너는 네 오빠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너 어제도 학원 땡땡이 쳤다며? 또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놀았지?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왜 나한테만 그래? 닮긴 누굴 닮아?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엄마 닮았겠지. 반면 저와는 다르게 제 여동생은 굉장한 철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 반만 닮으라며 동생에게 잔소리를 하셨지만 저는 그런 동생이 참 부러웠어요. 동생에겐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속을 좀 썩여도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할 거라는 당연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노력하며 부모님의 애정을 갈구하는 저와는 다르게 말이죠. 그렇게 화목한 가정 안에서도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곤 했던 제겐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버려질 걱정 없는 제 피부치를 많이 낳겠다는 꿈 말이죠. 세월이 흘러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누구나 알아주는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네일 기술을 배워 네일샵을 오픈했죠. 물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말이죠. 아버지는 그런 동생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늘 혜진이가 아주 골칫거리였다. 커서 뭐가 될는지 아주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밥벌이 할 일은 찾아서 다행이구나. 이제 좀 2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저는 과연 제가 저렇게 속을 썩이면서 자라고 커서도 부모님의 지원을 뻔뻔히 요구했다면 부모님께서 절 계속 아들로 받아주셨을까 하고 잠시 상상해봤지만 이내 생각을 그만두었습니다. 늘 그랬듯 답은 항상 노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끝나고 동생 가게에 들러 동생과 함께 집에 가려던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 앞에 차를 대고 가게로 들어갔죠. 가게엔 아직 손님이 1명 남아서 동생 앞에 마주 앉아 손톱 관리를 받고 있더군요. 오빠 왔어? 나 이분이 마지막 손님이야.
거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어머, 누구예요? 원장님 남자친구? 어우, 절대 아니에요. 저희 오빠예요. 저랑 같이 집에 가려고 데리러 왔대요. 와, 오빠분 엄청 자상하시다. 제 남동생은 저랑 안 싸우긴 하면 다행인데 말이에요. 부러워요, 원장님. 동생과 여자 손님은 제 이야기를 하며 웃더군요.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척을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일찍 퇴근한 동생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후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오빠, 저번에 우리 샵에서 봤던 여자 손님 기억나? 있지? 그 손님 직업이 골프장 캐디인데 오빠랑 나랑 가끔 골프 치러 다닌다니까 자기가 일하는데 라운딩 한번 나오래. 처음엔 굳이 싶었는데 눈치를 보니까 오빠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더라고. 이호성 아직 안 죽었네. 같이 가는 거다? 거절하면 안 돼? 오빠랑 그 손님 구경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미 알았다고 했단 말이야. 알았지? 이번 주말이다. 동생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히득거리며 제 방을 나갔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지금 뭐가 지나갔지 싶어 어안이 벙벙했죠. 그렇게 얼떨결에 그 주 주말 저는 동생을 따라 그 손님이 캐디로 일한다는 골프장에 갔습니다. 동생이 미리 연락을 해놓았는지 그 여자 손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유미라고 해요. 반가워요. 원장님 오빠분? 아, 네. 이호성입니다. 유미 씨는 쾌활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쭉 뻗어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는 또 얼떨결에 그 손을 잡았고 유미 씨는 그런 제 손을 잡고 신나게 위아래로 흔들어 댔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적극적인 대시 끝에 우리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허우대는 멀쩡했지만 여자인 영숙맥인 모태 솔로였어요. 그동안 치열하게 공부와 일만 하고 살아온지라 연애에 신경 쓸 틈이 없었거든요. 저는 쾌활하고 당차던 여자친구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2년 뒤 제 나이 30, 여자친구의 나이 26에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처가의 집안 사정은 저희 집과는 달리 꽤 형편이 어려웠어요. 엄마가 평생 주부로 살아서 밖에 나가서 일하기를 무서워하시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 혼자 외벌이로 힘들게 살았어. 나랑 동생은 취업하고 나서 집에 돈을 보탰고 그래서 여태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런 나를 오빠 부모님께서 좋아하실까? 결혼 전 아내의 말에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죠.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은 아니잖아. 난 어릴 적부터 꼭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 유미야,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저 예전에 너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너랑 내 아이들 많이 낳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화목하게 사는 거 딱 그거 하나만 바랄 뿐이야. 우리 부모님도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서 잘 살자 우리. 그리고 우린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4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아보는 건 난생 처음이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더군요. 그리고 2년 뒤 그토록 제가 기다려오던 일이 드디어 제게 찾아왔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생했어. 바로 아내와 제 피가 섞인 우리의 첫 아들이 드디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는데 저는 너무도 감격해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제게 아이를 처음 안겨주었을 때 저는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반가워. 정말 반가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무려 32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왔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핏줄이었죠.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신기하게도 날이 갈수록 아들의 얼굴에선 어린 시절의 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더군요. 윤석이 얼굴이 어쩜 이렇게 어릴 적 너를 쏙 빼닮았다니. 아이고 예뻐라. 이래서 옛날 어른들이 씨도둑질을 못한다고 그랬나 보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윤석이는 틀림없는 네 아들이라고 할 거야. 오랜만에 본가에 놀러간 날, 어머니는 어느새 3살이 된 아들의 볼을 살며시 꼬집으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아버지와 동생은 아예 아들 옆에 똑같이 드러누워서 손짓 발짓을 하며 아들과 놀아주고 있더군요. 네 아버지 좀 봐라. 저 무뚝뚝한 양반이 윤석이만 보면 아주 똑같은 어린애가 된다. 저렇게 좋을까 원? 요즘 네 아버지가 자기 회사에서든 친구들 모임에서든 항상 윤석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해댄다. 널 똑 닮아서 아주 똘똘한 것이 장군감이라고 말이야.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부모님의 집을 나와 가정을 이루고 내 아이를 낳고 나서야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셨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과 둘이서 본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퇴근한 아내가 마침 욕실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저를 보더니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일찍 왔네. 그리고 아내의 손엔 다름 아닌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테스트기를 뒤로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테스트기는 제 손에 들린 후였죠. 그리고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빨간색 선 2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임신했어? 우리 드디어 둘째 생기는 거야? 그런데 왜 이걸 내 앞에서 숨기려고 했어? 그게...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확실해지면 얘기해 주려고 했지. 괜히 당신 설레게 했다가 아니면 실망할까 봐. 당시 아내는 아들을 낳고 2년간 쉬다가 1년 전부터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다시 캐디 일을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벌이가 충분하니 아내가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길 바랬지만 아내는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며 기어코 다시 일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우린 다음날 병원에 갔고 아내는 임신 5주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 둘째 아들이 선물처럼 우리 곁에 태어났죠. 첫째는 아빠를, 둘째는 엄마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제 둘째 아들은 제 판박이인 첫째와 다르게 자랄수록 아내의 얼굴과 꼭 닮아갔어요. 참 신기하네. 어째 동석인 널 하나도 안 닮고 유미만 쏙 빼닮았다니. 유전자라는 게 참 신기하다. 그렇지? 그러게요. 윤석인 저랑 그렇게 똑같이 생겼더니 둘째는 누가 봐도 애들 엄마 판박이에요. 설마 저 닮았다고 첫째랑 둘째 차별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머님? 우리 둘째도 첫째만큼 예뻐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다 우리 호석이 자식들인데. 아내는 혹시라도 제 부모님이 손주들을 차별할까 봐 걱정이었나 보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럴 분들이 아니셨지만은요. 그렇게 아들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둘째가 3살이 되었을 때 아내는 셋째의 막내딸을 출산했습니다. 감개가 무량했어요. 물론 위로 아들들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이었지만 저도 아빠인지라 딸이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좋아 당신? 좋은 정도가 아니야. 고마워 여보. 나한테 이런 예쁜 자식들을 셋이나 안겨줘서. 당신이랑 결혼한 건 정말 내 인생에 다시 없는 행운이야. 알면 더 잘해. 둘째를 낳을 때는 많이 망설여하던 아내는 아이를 낳고 2달 뒤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곧바로 다시 일을 나갔어요. 그때 기억이 나쁘지 않았는지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아주 흔쾌히 낳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셋째를 낳고 나서도 둘째 때와 비슷하게 3개월간 몸을 추스르곤 곧바로 다시 일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둘째 때까지 장모님께 150만 원씩 드리던 걸 셋째를 맡긴 이후 너무도 죄송해 200만 원으로 올려드렸어요. 비록 평일에 저나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시던 거였지만 그래도 애 셋 보는 일이 어디 쉽나요? 정말 너무도 죄송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막내딸은 말도 제법 잘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4살이 되었죠. 아내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드디어 그동안의 수고 끝에 과장 직함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진 축하 기념으로 조촐하게 회식을 했던 날이었어요. 술자리가 무르익던 와중 평소에 저를 잘 따르던 김대리가 잔뜩 취해 갑자기 테이블에 엎드려 엉엉 울더군요. 뭐야? 김대리 지금 저거 주사 부리는 거야? 평소에 술 잘 하지도 않던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마셨대? 말도 마세요, 과장님. 과장님은 요새 매번 퇴근하면 댁으로 가시느라 작은 회식 자리엔 참여 잘 못하셨죠? 그래서 김대리 사정 모르시는구나. 다른 직원이 김대리의 집안에 생겼던 사건을 이야기해주는데 술이 확 깨더군요. 김대리가 회식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잔뜩 술에 취해 저렇게 엉엉 울만한 사정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 유치원 들어갔다던 김대리님 따님 있잖아요. 왜 김대리님 책상에 놓인 가족 사진 보고 우리끼리 괜히 우스갯소리로 말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어쩜 이렇게 김대리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냐면서 딸이 김대리님 아내분만 닮은 거 천만다행이라고 우리가 막 놀려댔잖아요. 그랬지. 근데 그게 왜? 김대리님 형님이 유전자 검사 센터에서 일하시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김대리님하고 대리님 딸 머리카락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셨나 봐요. 근데 정말로 대리님하고 딸 사이에 유전자 불일치가 나왔대요. 글쎄, 세상 참 무섭죠? 평소에 김대리가 딸을 얼마나 아껴 썼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저런 천인공노할 일이 생기다니 정말 세상사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회식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되었던 전 가족들이 깰까봐 아주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 잘 마시지 않던 술을 취하게 마셨더니 그날따라 아이들이 더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방문을 아주 조용하게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새아이의 얼굴을 보니 하루 종일 고단했던 몸과 마음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아이들 옆에 앉아 천사 같은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윤석이 저놈 저거 이마 잘생긴 것 좀 봐. 어쩜 저렇게 날이 갈수록 나를 닮지? 둘째 동석이는 아주 제 엄마 미모를 빼다 박았고 어디 보자. 우리 세상에서 제일 예쁜 셋째 현주는 누굴 제일 닮았나? 서운하게 현주도 날 하나도 안 닮았네. 집사람 얼굴만 조금 남아있고. 그렇게 한참 애들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금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갑자기 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딸은 아내를 닮은 콧대와 두툼한 귓볼을 제외하곤 아내와 저 누구의 얼굴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인매 또한 둘 다 입이 큰 편인 아내와 저와는 다르게 아이의 입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조망만했고요. 평소엔 그저 딸이 둘째처럼 아내를 닮았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씩 뜯어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대리 딸 일을 말해주던 회사 직원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제 귀에 들려오는 것 같더군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내젓고는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물로 샤워를 하며 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드네. 술 취했다 너 이호성. 술 먹었으면 곱게 발 닦고 잠이나 자자.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려고. 말도 안 되지. 저는 과음한 탓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의심은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도통 사그라들질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제 표정이 하루 종일 좋지 않자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과장님, 어디 아프세요? 요 며칠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식사를 마치고 흡연구역에서 김 대리와 흡연을 하던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려는데 아무래도 계속 이대로 있다간 찝찝한 마음을 버리지 못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지 두리번거리며 확인한 후 김 대리에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김 대리. 네? 이런 이야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말이야. 저번에 내 승진 축하 회식 날 들었거든. 자네한테 있었던 얘기 말이야. 아, 네.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딸은 당연히 전 아내한테 보냈고요. 김 대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김 대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너무 미안한 마음에 괜히 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본론을 꺼냈죠. 자네 형이란 분이 유전자 검사 센터에서 일한다고 그랬지? 네, 그런데요. 그게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혹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자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도 괜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이야. 네? 뭘요? 유전자 검사를요? 과장님 자제분이랑요? 깜짝 놀란 김 대리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아이들에게도 충실했지만 평소에 애처가로 소문났던 저였으니까요. 그래, 아니 회식 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괜히 우리 애들 얼굴이 나랑 하나도 안 닮아 보여서 말이야. 뭐 애들이 다 아빠 닮으란 법은 없지만 말이야. 내 욕심이지 뭐. 아무튼 자네한테 부탁하면 혹시 자네 형을 통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 차마 내가 직접 찾아가기엔 괜히 두려워서 말이야. 네, 뭐 형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럼 그동안 그것 때문에 표정이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긴 한데 세상에 이런 일이 흔하겠나? 그냥 노파심 해보는 거지. 결과는 집으로 말고 나한테 직접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아내가 알게 되면 당연히 기분 나빠할 테니까. 그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부탁해 놓을게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검사 해본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실 저번에 직원들끼리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요. 과장님하고 둘째 아드님 그리고 따님하고 너무 안 닮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저는 결과가 나빴지만은요. 저는 김 대리에게 그저 고맙다고 이야기했죠. 다음 날 저는 김 대리에게 둘째와 셋째의 머리카락 몇 개와 제 머리카락을 비닐백에 담아 전달해 주었습니다. 첫째야, 뭐 생긴 것 자체가 이미 제 자식이라는 증거인지라 확인할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시일이 조금 흐른 뒤였어요.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이호성 씨 휴대폰 됩니까?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김진철 대리 형 되는 사람입니다. 저번에 진철이 통해서 유전자 검사 의뢰하셨었죠? 아, 네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결과를 전화로 통지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메일로 결과지를 받을 줄 알고 매일같이 메일 알림함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정작 메일은 받지 못하고 전화를 직접 받게 되어 무척이나 당황스럽더군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김대리 형에게서 제가 우려했던 최악의 말이 나올까 봐서요. 아니요, 메일로 통지서가 갈 겁니다. 과장님께서 진철이한테 평소에 굉장히 잘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먼저 전화 드린 거예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말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너무 충격받지 않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으세요. 아셨죠? 저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김대리 형의 말이 너무나도 불길했거든요.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제발 제가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더군요. 김대리 형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과장님, 아내분 잘못 만나셨네요. 자제 2명 다 과장님 친자 불일치로 나왔어요.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서 무척이나 유감입니다. 김대리의 형은 이제 다시 일을 하러 들어가 봐야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그토록 예뻐했던 둘째, 셋째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뇨. 그리고 제 머릿속엔 문득 8년 전의 한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다급하게 숨기던 아내의 모습이요. 그때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은 전부 핑계였던 겁니다. 아내도 뭔가 잘못됐음을 예감하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했던 거였어요. 저는 사무실에 제 책상으로 돌아와 다급하게 메일함을 탔습니다. 김대리의 형이 얘기해준 대로 유전자 검사 센터에서 결과 통지 메일이 와 있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 제목을 클릭했습니다. 혹시라도 김대리의 형이 잘못 알고 제게 그런 전화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한 장씩 넘겨서 보는데 결국 전 보고야 말았어요. 친자 확률에는 그 어떤 숫자도 아닌 N이라는 알파벳 한 개만이 적혀 있더군요. 2개의 파일 모두의 말이죠. 10%, 20% 뭐 이런 것도 아닌 단호하게 제 아이들과 제 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글자 N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저는 회사에 다급하게 며칠간 연차를 신청했어요. 다행히 급한 프로젝트는 끝났던 터라 회사에서 급한 제 휴가 신청을 승인해 주었죠. 그리고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다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가니 아내가 집에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여보 왔어? 일찍 왔네? 애들은 친정에서 안 데려왔어? 태어난 아내의 얼굴을 보자 슬픔과 역겨움, 분노와 비참함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프린트해온 유전자 검사지를 묵묵히 아내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유전자 시험 성적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종이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속 내용들을 전부 읽어보는 아내의 표정은 무섭도록 빠르게 굳어져 갔죠. 설명해봐. 어떻게 된 일인지. 여보, 이런 걸 언제... 말 돌리지 말고 왜 동석이 현주가 내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 건지 당장 나한테 설명하라고.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던 제가 소리까지 지르자 아내는 무척이나 놀라고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우리 애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가 가족을 얼마나 위했는지 다 아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한 명도 아닌 두 명이 다 내 아이가 아니야? 제발 무슨 말 좀 해봐. 핑계라도 대란 말이야. 화가 나다 못해 너무 참담한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아내는 제 앞에 서서 눈물만 뚝뚝 흘리며 제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눈을 뜨면 이게 전부 다 꿈이었길 바랐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이 모두 거짓으로 점철될 허상이었다는 걸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한참을 엉엉 울어댄 저는 힘들게 눈물을 그치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무작정 사과하는 거 보니까 진즉 알고 있었구나. 애들 친부가 내가 아닌 거. 애들 아빠는 누구야 도대체? 내가 아는 놈이야? 그게 그냥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야. 어쩌다 몇 번씩만 그저 논다고 어울린 게. 뭐? 사람들?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내는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았는지 두 손으로 황급히 자신의 입을 틀어막는 신용을 하더군요. 한 명이 아니었어? 설마 애 둘 다 친부가 다르단 소리야? 여보, 그게 너 이 더러운,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내가 아는 김유미 맞아? 내가 알던 내 아내 맞냐고? 그동안은 다 가식이었던 거야?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던 거야? 소름이 끼쳤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오랫동안 한 놈과 바람을 폈다면 그렇게까지 소름 돋고 끔찍할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다그쳤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내는 벌벌 떨며 제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도 기가 차서 눈물조차 나오질 않더군요. 그게 애들 엄마로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나 예쁘다고 떠받들어주는 남자들하고 술 몇 번 마시고 놀고 했는데 그래도 나 바람은 안 피웠어. 내가 진심으로 대한 건 당신뿐이야. 믿어줘. 바람을 안 피워? 남자들이랑 놀아나고 씨가 다른 애들 둘이나 베고 온 네 입에서 지금 바람을 안 피웠단 얘기가 나와? 여자로서의 자존감? 내가 평소에 널 얼마나 애지중지 떠받들고 살았는데 말만 번지르르해 보이게 핑계대지 마. 넌 그냥 남자에 미친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나가라니. 내가 가긴 어딜 가.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윤석이 엄마잖아. 다른 애들은 몰라도 윤석이는 당신 친아들이 맞잖아. 당신 이상적인 가족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나랑 애들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니, 당신 못 그럴걸? 난 당신 잘 알아. 당신은 가족 없이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보, 우리 다 묻자. 묻고 잘 살자. 당신하고 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게 애원했다가 으름장을 놨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아. 난 가족 없이 못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하고 이혼하고 우리 큰애만 데리고 살 거야. 당신이 왜 내 가족이야?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이 왜 내 가족이냐고. 당신은 날 배신한 거야.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무려 8년이란 시간을. 소름 끼치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나 돌아올 때까지 짐 싸서 나가. 알았어?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 그땐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 저는 그 말을 남긴 채 문을 쾅 닫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차를 몰고 처갓집으로 향했죠. 이서방 자네 왔는가?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장모님은 제가 자신의 말에 대꾸도 않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방에서 놀고 있는 애들에게 다가가 큰아들의 손만 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그런 제 행동이 낯설었는지 제 뒤를 따라오며 칭얼대더군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곤 장모님에게 말했어요. 윤석이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유는 애들 엄마한테서 들으세요.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니 아마 여기로 오겠죠. 남자들 집에 가는 게 아니라면요. 이서방, 아니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짓인가? 설마 자네... 그리고 장모님의 당황하는 표정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는 굳어있는 장모님을 보곤 싸늘하게 물었죠. 장모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설마 장인어른도 아세요? 아니 이서방,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애들 아빠는 몰라. 우선 진정하고. 진정이요? 그동안 왜 군말 없이 애들을 봐주셨나 했더니 이래서 그러셨던 거예요? 당신 딸 잘못을 이렇게라도 덮어주려고? 애들 친부도 아닌 제 돈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요? 진짜 소름 끼치는 집안이네요. 됐고 이 집으로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가 소송까지는 안 걸려고 했는데 하도 기가 차고 분해서 안 되겠네요. 저는 큰아들을 데리고 처갓집을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척했어요.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잔뜩 겁을 먹은 큰아들이 제게 묻더군요. 저는 애써 아들에게 웃어 보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아내는 제 말이 무섭긴 했는지 집에 없더군요. 안방에 옷가지들 몇 개와 화장품들이 사라진 걸 보니 간단한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본가의 가족들에게 이 끔찍한 모든 사실들을 알렸죠.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좋지 않은 소식 들려드리게 되어서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애가 둘이나 네 애가 아닌걸 어떻게 여태까지 우리 중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만해 여보. 보통 사람들이 애가 나를 안 닮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누가 내 친자식이 아닐 거라고 쉽게 의심해. 속상해서 그렇지요. 아휴,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니. 어머니께선 눈물을 보이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어머니,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 귀한 내 새끼. 혼자서 얼마나 놀라니 그래. 어머니는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뒤에서 제 어깨를 지그시 끌어주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품에 안겨 서러움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어릴 때조차 의젓한 척을 하느라 한 번도 부리지 못했던 응석을 4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부린 거죠.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한참 준비하고 있던 며칠 뒤 저는 장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여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서방, 혹시 우리 유미 집에 있나? 저한테 쫓겨난 댁따님을 왜 저희 집에서 찾습니까? 자네가 다녀간 이후 유미가 집에 한 번도 오질 않았어. 이 기집애가 설마 애들을 두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 제가 알 바 아니죠. 이만 끊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게 이서방. 이번 달 돈을 아직 나한테 안 보내줬잖아. 그래도 그동안 키운 정이 있는데 애들 키우는 값은 나한테 줘야 하질 않나? 지금 이 할망구가 뭐라는 겁니까?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지었어요. 저기요, 지금 미치셨어요? 저한테 지금 애들 키우는 값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노망 나셨어요? 제가 왜요? 지금까지 깜빡 속아서 남의 새끼 내 돈으로 키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가 어째요?
그럼 애들을 도로 데려가던가. 내가 늙음하게 돈도 못 받고 팔자에도 없는 황혼 육아를 해야겠나? 애들도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찾으면서 울기만 하는데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난 더 이상 모르겠네. 애들 안 데려가면 자네 집 앞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장모는 그대로 전화를 획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잘못은 자기 딸 자식이 했는데 왜 엄한데 화풀이랍니까?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염려되어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걱정하던 장모의 말과는 달리 아내는 순순히 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 이제 나랑 대화할 마음이 좀 생긴 거야? 거봐, 당신은 가족 없으면 못 산다고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전화 걸 줄 알았다니까? 아내는 평소처럼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제게 납작 엎드려서 설설 기어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너나 장모나 정신이 나간 거 마찬가지구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너네 엄마가 애들 못 키우겠다고 나더러 데려가란다. 친정에 들어가든 아니면 애들 데리고 집을 구해 이사를 가든 네 애들 네가 챙겨. 왜 생판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야? 애들 친부들한테라도 데려다 주던가. 애들이 친부한테 어떻게 데려다 줘? 둘 다 유부남인데. 뭐? 너 하다못해 불륜까지 저지르고 다녔어? 이거 완전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아니야? 몰라. 암튼 그놈들한텐 안 돼. 이미 2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합의서 쓰고 돈까지 받았단 말이야. 뭐라고? 돈?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여자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애들을 빌미로 돈을 받아요? 아무튼 내가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워? 그럼 돈이라도 보태주던가. 야, 이 또라이 같은 년아. 네 애 키우는데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될 판에 무슨 돈 같은 소리야? 됐고, 너네 친정으로 이혼소장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걸 느끼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분해서 한참을 씩씩댔죠. 이런 완전체 같은 여자랑 10여 년을 살 부비고 살았다니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황당한 일은 주말이었던 다음 날에 또 일어났습니다. 아빠! 인간 같지도 않은 장모년이 둘째와 셋째를 정말로 저희 집 앞에 몰래 버려두고 간 거예요. 뒤늦게 쫓아가 봤지만 이미 택시를 타고 튄 건지 장모는 온데간데 없더군요. 약이 올라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2년 중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애들을 일단 집으로 들였습니다. 두 아이는 무서웠는지 제게 안겨 엉엉 울더라고요. 애들을 달래던 저는 한없이 복잡한 심정이 들더군요. 그리고 결국 애들은 제가 맡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애들에게 정을 때려 애써 독하게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수년간 제 목숨보다 더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애들 아닙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저 부모 잘못 만난 탓이겠죠. 그리고 저는 애들을 과거의 저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되게끔 차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재판장에 불출석했고 그 부분이 더 불리하게 작용해 당연하게도 재판은 저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매달 아이들의 양육비를 각각 50만 원씩 보낼 것을 통보받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는 골프장을 그만두고 이 지역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잘린 거죠. 골프장에서 유부남들을 꼬셔서 바람을 피우다가 씨가 다른 애들 둘이나 낳고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골프장에 파다하게 퍼졌었다네요. 때문에 골프장에 다니는 여성 회원들한테 골프장 측은 엄청난 항의를 받았고요. 골프장 측에선
그런 아내를 더 이상 고용할 이유가 아무데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더럽고 찝찝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고 저는 부모님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이 셋을 무사히 양육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애들을 그래도 참 밝게 키웠더구나. 갑자기 제 조부모 집에서 오랜 시간 지내는 게 불편할 법도 한데 애들이 구김이 없어. 너 어렸을 적엔 너무도 빨리 철이 들어 우리한테 응석 한번 부리지 않았었는데 너희 애들은 참 애들 같아서 좋다. 헬지만큼 지랄 맞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사실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그때 네가 우리한테 응석 한번 부리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아니? 우리한테 통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만 부모님들을 어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소중한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였죠. 그 사실을 이제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부모님께 뒤늦은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어색하게나마 어머님 무릎에 누워서 편하게 TV를 보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면 부모님은 아들이 다 커서 사춘기가 온 거냐며 웃으며 핀잔을 주곤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전 아내였어요. 여보세요? 여보, 나야. 잘 지냈어? 애들은 잘 지내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무슨 낯짝으로 이제야 연락을 해? 당신이 애들 소식 물을 자격이나 있어? 여보, 나 작년에 일하던 골프장에서도 고소당했어. 나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나? 그래서 벌금 엄청 세게 물고 완전 거지돼서 지금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이제 와서?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가서 네 인생은 편할 줄 알았냐? 왜? 또 네가 좋아하는 남자들한테 가서 돈이라도 뜯지 그래? 이제 40이 넘으니까 남자들도 너를 잘 안 만나주지? 야, 내가 같이 산 예정을 봐서 한마디만 할게. 정신 차려, 이 송충이 같은 여자야. 그리고 애들은 당신 죽은 줄 아니까 평생 나랑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 혹시라도 나타나면 그땐 너 내 인생을 걸고 아작을 내버릴 거야. 알았어? 2번 다시 전화하지 마. 저는 그렇게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노래방이라니. 차라리 어디 식당에라도 가서 일을 했으면 했지. 어쩜 저렇게 지금까지도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있을까요? 남자에 정말 미치기라도 한 건지. 제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저런 여자한테 두 눈이 멀었었다니. 정말 어디에다 말하기도 창피하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끔찍한 결혼 생활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나쁜 년이 제게 남겨준 것이 있긴 하네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자식들이요. 비록 2명은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이긴 하지만은요. 가족이란 게 참 신기하죠. 사람을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살고 싶게도 만든다는 것이요. 저는 앞으로 여자를 만나지 않고 지금 있는 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예정입니다. 다들 제가 앞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